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출발을 할 건데요. 자, 저희 교재를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5페이지에 재무상태표의 과목 분류, 6페이지에 손익계산서의 과목 분류, 그리고 7페이지에 자산,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부채, 자본,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영업의 수익, 그 다음 11페이지에 판매비와 관리비, 12페이지에 영업의 비용까지. 네, 5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제가 일단 기초이론 설명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 드릴 건데 그냥 1차적으로는 무조건 암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외계어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암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진도는 일단 13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고 계속 앞에 5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 5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 또 설명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13페이지인데, 자, 우리는 회계란, 회계란 무엇인가 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회계가 뭐라 그랬죠? 우리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회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목적이. 그래서 회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회계란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 변화를 하게 돼요. 증감 변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이런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집 앞에 붕어빵 가게가 하나 있어. 붕어빵도 하나의 기업이죠. 회사. 그러니까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가게들, 뭐 상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고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경영활동. 그러면 붕어빵 가게니까 붕어빵 가게는 어떤 경영활동을 해요? 아침에 가서 밀가루도 사오고 팥도 사오고 팥 삶고 요즘은 뭐 치즈도 사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만들고 그리고 내다 팔겠죠. 그렇죠? 팔면 손님은 다시 그 돈을 줄 거고 그럼 그 돈으로 다시 다음 날이 되면 또 재료를 사오고 또 만들어서 팔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영활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집 앞에 편의점이다. 그럼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만 해봤죠. 그렇죠? 구매를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알아서 편의점에 물건이 또 채워져 있어. 그럼 손님들은 또 가서 물건을 또 사가고 그럼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들한테 매일매일 물건이 팔리고 매출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팔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이 되면 다시 물건이 들어와요. 이런 걸 또 매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 매출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영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을 묶어서 뭐라 했죠?
재무 상태. 재무 상태. 재무 상태. 수익하고 비용을 뭐라 했죠? 경영 성과. 이렇게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감 변화를 하게 돼요. 아주 쉽게, 자, 콜라를 1,000원에 하나를 팔았어요. 편의점 입장에서. 콜라를 1,000원에 팔면 1,000원 돈 받았죠. 회사에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했고 그만큼 우리는 매출이 생긴 거니까 벌어들인 돈, 수익도 증가라는 걸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뭐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콜라를 다시 500원 주고 사왔어. 사오게 되면 우리 자산이 그만큼 또 감소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게 되고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또 증가를 하게 돼요. 뭐 혹은 돈을 쓰게 되면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어찌 되었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이런 증감 변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원리 원칙,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원리 원칙은 뭐라 했죠?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큰 기업들은 KIFRS라고 하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투자자나 채권자나 혹은 정부기관이나 이런 곳에다가 제공을 하는 걸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하나씩 다 뜯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재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재무 상태는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를 볼 수 있는 장부고요. 그 다음에 경영 성과는 얼만큼 우리 회사가 흥할 건지를 볼 수 있는 장부예요. 이렇게 두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에 하나씩 이제 계정 과목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 상태에는 첫 번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산은 뭐라 했죠? 자산 누구 거? 내 거. 내 거. 우리 회사 거. 내 거를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채는 누구 거? 남의 거. 남의 거. 남한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줘야 할, 우리가 이걸 채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진짜 내 거. 진짜 내 거를 우리가 자본이다. 자본을 먼저 그냥 잠시 정리를 하면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를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5페이지를 가시면 돼요. 5페이지를 가시면 되겠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기준들을 조금 정해놓고 빨리빨리 파악을 조금 해야 돼요. 빨리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산을 그냥 막 이런 자산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산을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자산을 첫 번째는 유동자산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생기게 돼요. 그럼 유동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움직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 비유동이다 그럼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회계상에서 용어는 이제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유동이다라는 표현과 비유동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유동이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단기라는 표현을 써요. 단기, 짧은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유동은 장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꼭 반드시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편하고요. 단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기는 언제까지냐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돈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유동자산 단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비유동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뭐 현금화할 수 없다. 안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유동,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거 비유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유동자산은 뭐냐?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무엇에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유동자산은 내년 말까지 난 이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비유동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자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당좌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재고자산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당좌자산이다라는 표현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얘는 현금화가 가능할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걸 당좌자산. 그러니까 회사에는 당좌자산이 많이 있어야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재고, 재고 정리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재고 남아있는 거. 이래서 재고자산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라고 해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선 편의점 안에 모든 물건들이 있겠죠. 그거 다 손님들한테 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재고자산이라 그래요. 뒤에 창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당좌자산은 바로바로 현금, 돈 받으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바로 되지만,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재고자산이 많은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재고자산이 많아. 그러면 자산 내 거가 많아. 좋은 회사일까요? 아니요. 재고자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는 생산은 많이 했지만, 혹은 구매는 많이 했지만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지 돼요. 판매를 해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판매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적게 있어야 좋은 회사다. 재고자산이 적다란 얘기는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쌓아져 있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계를 조금씩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자산.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뭐 한 400조가 넘는 것 같아요. 400조가 넘다 보니까 이걸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자만 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팀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을 해서 다른데 뭐 은행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펀드도 하고 타 회사 주식도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워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대기업의 재무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은 돈을 만지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목적으로 회계라는 거를 조금 배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투자 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할 거예요. 이 돈으로. 그런데 은행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펀드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펀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금 보장형 펀드가 있고 원금 손실형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이다라는 의미는 내 돈은 절대 마이너스가 생길 일은 없다. 대신에 이자가 좀 작아. 그리고 원금 손실형은 이자가 많아요. 이자를 많이 주지만 대신에 투자해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투자자산이다라고 해요.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자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투자자산에는 단기간 안에 내가 돈 벌을 항목들도 여기에 있기는 해요. 가끔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를 제공할 거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있었어. 100억이 있었는데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쯤 됐더니 이 100억의 가치가 너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보 제공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단기 상품들은 단기 중에서 위험 부담이 큰 거, 원금 손실형 같은 거. 그래서 내 돈을 까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당좌 자산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회계 1급 배우시는 동안에는 투자 자산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다라는 얘기는 한자로 하면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들을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뭐를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차를 샀어요. 차를 한 대 사면 차 1년, 2년 탈 거예요? 더 타죠. 그렇죠? 3년, 4년, 5년, 6년 뭐 이렇게 타요. 저 지금 막 10년 넘게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은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건물, 토지, 땅, 토지, 그 다음에 우리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고 부르고 뭐 기계가 공장은 기계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오랫동안 내가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무형자산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이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지만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을 할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을 게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회계상으로 따지면 뭐 영업권도 있고 특허권, 뭐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작권. 봄이 되면 벚꽃 뭐라고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면 버스커버스커는 돈을 자동으로 벌죠. 이런 저작권 같은 게 대표적인 무형의 자산이다.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돈 벌을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건 맞아요. 내 건 맞지만 사용을 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내 것인 건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 왜 못 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을 정리를 했지만 97년도에 제가 저희 학원을 설립을 하면서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냈어요. 보증금을 냈는데
제가 올해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때 저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았겠죠. 그런데 보증금을 냈을 당시에는 그 보증금 내 돈인 거는 맞죠. 돌려받을 거니까. 보증금 돌려받을 거니까 내 돈인 건 맞지만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맞지만 자산이니까 내 것은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자산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을 궁금해하고, 자, 이제 부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채는 빚이에요, 빚. 부채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채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 글자로 우리가 빚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 훗날 언젠가 갚아야 할 것. 자산은 채권 혹은 재화 및 채권을 우리가 자산, 눈에 보이는 거, 채권은 남한테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요. 채무는 내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빚들을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유동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부채는 빚이니까 남한테 갚아야 되는데, 유동부채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아, 내년까지 꼭 갚아야 되는 돈이구나. 이해가 되셨죠? 내년까지 꼭 갚아야 되는 걸 유동부채. 그럼 비유동부채는 내년까지 안 갚아도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내년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당분간은 여기에 사장퇴가 있더라. 네,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있더라. 이것 외에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지 되니까 지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워밍업이니까 천천히.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장기 차입금도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 직원들한테 빚진 거예요. 퇴직금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채는 그냥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은 이 자산 전체에서 부채 전체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무 상태를 조금 살펴봤는데, 네, 설명이 너무 빠르게 설명드렸나?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를 너무 많이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략의 흐름. 아, 회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 아, 유동은 1년 이내야. 1년 이내. 유동은 1년 이내인데 그 1년을 언제까지라고 본다?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 장부는 12월 31일 날 장부를 마감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할 거기 때문에 올해 벌어진 사건들을 투자자들은 내년 보통 한 1월에서 2월 정도가 돼야 이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기간이 벌써 이만큼이 지나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는 내년 2월 입장에서 12월 31일까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올해 발생한 일은 내년까지 우리가 유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비유동은 내년 12월 30일이 넘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주고, 부채도 유동부채,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여기서 부채도 유동부채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거니까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동자산이 얼마냐, 유동부채가 얼마냐가 너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동성 비율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유동성 비율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회사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유동성 비율이 200%가 넘어가야지만 200%를 넘어 2배가 넘어가야지만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것으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할 거, 그 다음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최소한 유동자산이 2배 이상은 돼야 한다. 2배 이상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제일 큰 이유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볼 때 이해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게. 그래서 흩어놓지 않고 각각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재무 상태의 분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재무 상태에 대한 개정 과목 이름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